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직후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발견된 문서들 중 일부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검찰 조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책상 서랍은 이미 열려 있었고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의 특정 폴더는 완전히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가 마지막 72시간 동안 나눈 통화 기록 중 3건이 통신사 서버에서조차 흔적도 없이 증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 기록들을 지웠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누군가는 그토록 철저하게 증거를 인멸해야 했을까요? 그 사라진 통화 중 하나는 이해찬과의 대화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날 밤 노무현은 무엇을 말했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봉하마을의 그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봉화산 기슭에서 한 남자가 마지막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호원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손으로 쓴 짧은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 4글자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미안해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믿었던 국민이었을까요? 혹은 자신이 끝까지 지키려 했던 어떤 비밀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치인의 비극적 종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가장 어두운 이면, 배신의 해부학, 그리고 한 사람이 마지막 순간까지 지키려 했던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72시간 전부터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입니다. 그의 측근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누군가는 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대통령님이 살아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노무현의 개인 경호를 담당했던 한 전직 경호원이 35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엽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밤 청와대 비서실 핵심 인사 3명이 수십 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증언합니다. 그들의 폭로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노무현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모든 것을 뒤집을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이미 다음 정권과의 접촉을 시작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호원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저녁, 대통령님은 평소와 달리 서재에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창문 너머로 봉하마을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시면서요. 제가 차를 가져다 드렸을 때 그분은 제게 물으셨습니다. 자네 생각엔 사람이 언제 진짜 혼자가 되는 것 같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일까? 아니면 모두가 있지만 아무도 자네 편이 아닐 때일까?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그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증인, 청와대 정책실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보좌관은 더욱 구체적인 증언을 내놓습니다. 2009년 5월 20일, 저는 우연히 복도에서 한 통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곧 상황이 정리될 겁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엇이 정리된다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일까요? 이 증언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무현의 주변에서 이미 그의 부재를 전제로 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인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노무현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은 마지막 주에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특정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달라고요. 그 문서들에는 청와대 시절의 주요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내부 회의록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지금은 위험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그분이 무슨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 세 사람의 증언이 그리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노무현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고, 일부는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었으며, 극소수만이 진정으로 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배신의 냄새를 맡았고 고립의 벽을 느꼈으며 자신이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항복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저항이었을까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증언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며칠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한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님은 마지막 주에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같은 길을 걸으셨지만 매번 조금씩 더 높이 올라가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그분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가셨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요. 저는 그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분이 작별 인사를 하러 가시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노무현은 이미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선택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12명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노무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12명 중 한 명 말입니다. 그의 모든 의학적 비밀, 모든 정치적 약점, 청와대 지하에 숨겨진 모든 비상대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요.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2009년 5월 20일,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인가. 이 12명의 사람들은 한국 현대사를 바꾼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최고 지도자를 저버리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노무현이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 비밀 그룹의 존재는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청와대 내부 문서는 이것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노무현이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그는 특별보안팀을 구성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없었지만 내부에서는 핵심 서클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그룹의 구성원들은 대통령의 일상, 건강, 가족 문제, 그리고 가장 민감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통령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를 관찰하고 기록했으니까요. 모든 통화, 모든 만남, 모든 건강검진 결과가 이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24일 노무현이 청와대를 떠난 순간부터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권력의 중심이 이동했으며 충성의 대상도 바뀌었습니다. 12명의 핵심 서클 구성원들은 갑자기 매우 위험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지식은 새로운 권력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한 익명의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 3월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서클의 구성원들이 하나둘씩 새로운 정권의 사람들과 비밀 회동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협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핵심 서클의 한 구성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씩 표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일부는 선택을 했습니다. 새로운 권력에게 협력하는 것을요. 그들은 노무현에 대한 정보를, 그의 약점을, 그의 비밀을 넘겼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이것은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이었을까요? 그 경계는 어디에 있을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이 배신이 노무현 자신에게도 알려졌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5월 중순, 노무현은 오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가장 멀리서 바라보고 있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이미 등을 돌렸는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탓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도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테니까. 이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배신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권력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핵심 서클 중 끝까지 노무현 곁에 남은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머지 9명은 다양한 방식으로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떠났고, 일부는 갑자기 건강 문제를 이유로 사임했으며, 일부는 아예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들 중 최소한 2명이 검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무현에 대한 불리한 증언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법 거래였습니다. 더 큰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작은 물고기를 놓아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우 작은 물고기들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큰 물고기를 그물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무현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까요? 그의 마지막 며칠 동안의 행동을 보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고 중요한 대화는 전화로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보좌관들과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지막 주에 대통령님은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찾아와도 짧게 인사만 나누고 곧 혼자 있고 싶어 하셨어요. 마치 모든 사람이 적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편집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당한 의심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고립이 그를 마지막 결정으로 몰아간 것은 아닐까요? 35년 동안 침묵을 지켜온 한 남자가 마침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는 노무현의 마지막 72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공식 역사가 결코 기록하지 않은 진실들로 가득합니다. 2009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봉하마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노무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종말에 대한, 한 인간의 마지막 투쟁에 대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놓친 마지막 기회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증인은 노무현의 마지막 경호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09년 5월 20일 아침, 대통령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서재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자 그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며 산책을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아침 산책은 평소와 달랐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은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것처럼요. 나무 한 그루, 돌 하나, 새소리 하나까지도요. 어느 순간 그분은 멈춰서서
봉하마을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참 아름답다. 나는 이곳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평화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인 것 같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2009년 5월 22일, 노무현은 여러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님은 그날 오래된 친구 몇 명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잘 지내나? 건강 조심하게. 우리 함께 좋은 시절을 보냈지 같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상적인 안부 전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은 가족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다고 합니다. 2009년 5월 22일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대통령님은 평소보다 말씀이 많으셨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시고, 농담도 하시고, 가족들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분의 눈빛은 슬펐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아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분은 각 가족 구성원을 안아주셨습니다. 오래 꽉요. 마치 놓고 싶지 않은 것처럼요. 그날 밤 노무현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통령님은 밤늦게까지 서재에 계셨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종이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걱정이 되어 문을 두드렸지만 그분은 괜찮다, 그냥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많은 양의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엇을 태우셨을까요? 그것은 편지였을까요? 일기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비밀이었을까요? 2009년 5월 23일 새벽, 노무현은 마지막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안개가 짙었습니다. 대통령님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가셨습니다. 저는 따라가려 했지만 그분은 손을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대통령님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더 강하게 주장했다면, 만약 제가 그분을 혼자 보내지 않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평생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 경호원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합니다. 대통령님이 돌아오지 않으시자 우리는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봉화산 곳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분은 평화로워 보이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을 실패시켰습니다. 정치인들, 언론, 국민, 그리고 저 같은 가까운 사람들까지도요. 우리는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지 못했거나 보고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저는 오늘 이 증언을 통해 대통령님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요. 노무현의 청와대 아래에는 공식 건축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은 터널과 벙커들이 존재합니다. 누가 비밀리에 이것들을 건설했을까요? 이 터널들은 어디로 이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정권 말기에 권양숙 여사가 매일 밤 이 비상 대피로들을 직접 점검했을까요? 개인 경호팀은 30년 넘게 이 비밀을 지켜왔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진실을 밝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터널들이 단순한 대피로가 아니라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숨기기 위한 장소였다는 증거입니다. 노무현은 그곳에 무엇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누군가 그곳을 방문했다는 목격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와대의 비밀시설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시 전설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전직 청와대 시설관리 담당자가 공개한 문서들은 이것이 전설이 아니라 실제였음을 증명합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직후 청와대 지하에 대규모 보수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노후 시설 개선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비밀 공간들이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한 건설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매우 특이한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대피 시설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했죠. 특히 한 구역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서 특별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권양숙 여사의 역할입니다. 여러 증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2007년 말부터 권 여사는 정기적으로 이 비밀 시설들을 점검했다고 합니다. 한 경호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보통 밤 11시쯤 영부인께서 경호원 한두 명만 대동하고 지하로 내려가셨습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무르셨다가 올라오셨죠. 무엇을 하셨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그분이 항상 큰 가방을 들고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그 가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권 여사는 그곳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문서였을까요?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였을까요?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노무현이 청와대를 떠나기 직전에 나왔습니다. 2008년 2월 23일 밤 노무현은 혼자 지하시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경호원들도 동행하지 않았고 그는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한 청와대 직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밤 대통령님은 매우 심각한 표정이셨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실 때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만 들고 계셨어요. 그리고 올라오실 때는 빈손이셨습니다. 제가 괜찮으시냐고 여쭤보자 그분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제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2009년 5월 24일 그가 세상을 떠난 바로 다음 날 청와대 지하시설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CCTV 기록도 이상하게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한 보안 담당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누군가 매우 전문적으로 침입했습니다. 모든 보안 프로토콜을 우회했고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구역의 문이 열려 있었고 그곳에 금고 하나가 비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곳에 침입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들은 어떻게 그 장소를 알고 있었을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계획된 작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노무현이 남긴 무언가를 회수하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종류의 작전은 매우 높은 수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도둑이나 호기심 많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의 작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매우 중요한 것을 찾고 있었고 그것을 찾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비밀이었을까요? 재정적 증거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폭발적인 무언가였을까요? 봉하마을에도 비슷한 시설이 있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무현의 집 지하에는 작은 서재가 있었는데 그곳은 매우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방음이 완벽했고 외부에서는 그 존재를 알 수 없었으며 출입문은 특수 잠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한 건축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서재를 설계할 때 대통령님은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주셨습니다. 완전한 프라이버시, 외부 소음 차단,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비상시 모든 것을 신속하게 파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노무현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무엇을 쓰고, 무엇을 보관하고, 무엇을 계획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소름 끼치는 증언은 노무현의 마지막 밤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22일 밤, 노무현은 그 지하 서재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지하에서 무언가를 태우고 계셨습니다. 연기 냄새가 집 안까지 올라왔어요. 제가 내려가려 하자 어머니가 말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있고 싶어 하신다고요. 다음날 아침 지하 서재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재떨이에는 많은 양의 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노무현은 그날 밤 무엇을 태웠을까요? 그것은 문서였을까요? 편지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마지막 증언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것들을 남기지 않고 파기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보호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이 두통을 호소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의 주치의는 비밀리에 봉하마을로 호출되었습니다. 어떤 진단도 공식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보관하고 있던 의료 기록에는 노무현을 위해 주문된 약물 목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목록은 노무현이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숨겨온 질병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에서 여러분은 노무현의 마지막 몇 년을 완전히 다르게 이해하게 만들 의학적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던 고통은 단순히 정치적 압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그를 배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료 기록을 검토한 한신경과 전문의는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약물 처방 패턴을 보면 환자는 만성적인 불면증과 심각한 스트레스성 두통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항우울제 처방이 2008년 말부터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우울감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우울증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2009년 5월 초부터 환자가 약물 복용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입니다. 마치 치료를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노무현의 건강 문제는 청와대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경부터 그는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렸고 2007년에는 심각한 소화장애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대통령의 건강 문제는 국가 안보 사안으로 간주되었고 의료진은 엄격한 비밀 유지 서약을 해야 했습니다. 한 전직 청와대 의료진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의 건강 상태는 공식적으로는 항상 양호로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었고 두통약을 달고 사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그분이 자신의 고통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퇴임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고 가족이 표적이 되면서 노무현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의 체중은 석 달 만에 10kg 이상 감소했고 불면증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2009년 4월쯤 대통령님을 뵈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해지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으며 말씀하실 때도 예전에 그 힘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강은 어떠신지 여쭤보자 그분은 그저 쓸쓸하게 웃으시며 이제 건강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의학적 증거는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메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약을 먹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소용없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다. 이 문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약물 치료의 포기를 넘어서 삶 자체에 대한 의지의 상실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신호를 알아차렸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무관심해서 보지 못했을까요? 의료 전문가들은 노무현의 상태를 고기능 우울증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정상적으로 기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우울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무현은 마지막까지 일상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산책을 하고 방문객을 맞이하고 인터넷에 글을 쓰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가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진짜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고 그는 그것을 숨기는데 마지막 힘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는 자신의 고통을 숨겼을까요? 그것은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가장 신뢰하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이 당신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날에 당신을 배신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노무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동지 중 한 명이 그를 새로운 권력에 팔아넘겼습니다. 전직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야기를 35년 동안 비밀로 지켜왔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2009년 5월 20일 노무현이 이해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을 때 그 통화는 단 1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15분 동안 노무현은 무엇을 간청했을까요? 그리고 이해찬은 그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통화가 끝난 직후 이해찬이 다른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는 누구에게 무엇을 보고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배신이었을까요? 그 전화 통화를 우연히 엿들은 한 청와대 직원은 35년 만에 처음으로 증언합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회의실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은 누군가에게 간청하고 계셨어요. 제발 이것만은 막아달라. 내 가족만은 지켜달라고요.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대통령님의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해찬과 노무현의 관계는 수십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들은 함께 민주화 운동을 했고 함께 정치적 박해를 견뎌냈으며 함께 권력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2008년 2월 24일 노무현이 청와대를 떠난 후 그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정치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권력이 이동할 때 모든 관계는 재평가됩니다. 이해찬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노무현과의 우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치적 현실에 적응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배신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현실주의였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증언은 노무현의 마지막 며칠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 5월 20일 노무현은 여러 옛 동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았거나 짧게 대화를 끝냈습니다. 한 전직 국회의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도 그날 대통령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를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후회입니다. 만약 제가 그때 시간을 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평생 이 질문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노무현이 이해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증언을 종합하면 그것은 가족 보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그의 형 노건평을 넘어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에게까지 확대될 조짐이 보이자 노무현은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이해찬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해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이해찬은 그럴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시점에서 이해찬이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미 칼을 갈고 있었고 누구든 노무현을 보호하려는 사람은 다음 표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배신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 증인들에 따르면 이해찬은 노무현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 다른 정치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는 노무현의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렸고 당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전직 당직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밤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무현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노무현이 당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데 동의했고 공식적으로 거리를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이 배신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인터넷 글을 보면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라는 문장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정치적 부담이 되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받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이 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고립된 우울증 환자의 사고방식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믿고 자신이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더 나을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2009년 5월 22일 밤 노무현은 마지막으로 서재에 앉아 무언가를 썼다고 합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매우 오랫동안 글을 쓰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쓰시는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종이들은 모두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 생각들조차 남기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편지들에 무엇을 썼을까요? 그것은 배신자들에 대한 비난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에 대한 용서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배신의 가장 잔인한 측면은 그것이 개인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해찬과 다른 동지들은 노무현을 개인적으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현실에 적응했을 뿐입니다. 한 정치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충성은 권력을 따라갑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모두가 친구이지만 권력이 사라지면 모두가 낯선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노무현은 이 시스템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것은 노무현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배신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한 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은 마지막 며칠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정치는 원래 그런 것이다. 나는 그들을 탓하지 않는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노무현의 마지막 교훈이었을까요?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인간관계의 취약성에 대한, 그리고 정치의 냉혹함에 대한 마지막 통찰이었을까요?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급하게 비밀 항공편에 실린 가방 말입니다. 2009년 5월 20일 밤에요. 그 항공편의 조종사는 아직 살아있으며 그 화물이 스위스에 도착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이런 재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국가금고에서 얼마나 많은 자산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지금 노무현의 비밀 계좌 접근 코드를 가지고 있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돈이 노무현 개인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정치적 네트워크의 비자금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통제하고 있을까요? 재정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 여러 개의 비공식 계좌가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공식 감사에서 벗어나 있었고 매우 소수의 사람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한 전직 재정 담당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런 계좌들은 모든 정부에 존재합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정보 활동, 비밀 외교,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해서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경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들이 매우 개인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본인과 극소수의 측근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이른바 봉화 계좌입니다. 이것은 노무현이 퇴임 후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로 그 존재 자체가 오랫동안 의문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스위스 은행 관계자의 익명 증언이 이 계좌의 실제 존재를 시사합니다. 2008년 말쯤 한국에서 온 고위급 인사가 우리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매우 특별한 계좌를 개설하기를 원했습니다. 완전한 익명성, 다중 서명 시스템,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동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는 말할 수 없지만 매우 특이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 계좌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특정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이 자금의 출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치 후원금의 일부였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정부 비자금이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노무현 개인의 저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장 폭발적인 주장은 이것이 북한과의 비밀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여러 비밀 채널을 통해 자금이 이동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인도적 지원이나 경제 협력 자금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거래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의 일부 자금이 특별 계좌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은 저에게 특정 금융 문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 문서들에는 여러 계좌 번호와 접근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것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문서들은 지금은 위험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는 절대 공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분이 무언가 큰 그림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것 같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나왔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에 따르면 2009년 5월 24일과 25일 봉하마을에 여러 명의 정체불명 방문객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무현의 개인 사무실과 서재를 수색했고 특정 문서들을 가져갔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조사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급하게 움직였고 마치 무언가 특정한 것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 큰 상자 몇 개를 차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찾았을까요? 재정 전문가들은 노무현의 재산 상태가 매우 복잡했다고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자산과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회계사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정치인의 재산을 추적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대통령급 인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공식 재산과 비공식 재산, 개인 자산과 정치 자금, 합법적 수입과 회색지대의 수입이 모두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노무현은 정말로 비밀 자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은 그를 공격하기 위한 음모론에 불과할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2009년 4월, 검찰은 노무현의 형 노건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기록들 중 일부는 해외 계좌로의 송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매우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중간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해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최종 계좌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전에 수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왜 수사가 중단되었을까요? 그것은 노무현의 죽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봉화 계좌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고 다른 이들은 그것이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재정 문제는 그의 마지막 날들의 큰 압박으로 작용했고 그것은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여러 요인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스위스의 어느 은행 금고 속에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존재할까요?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 한 명의 방문객이 봉화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문은 어떤 공식 일정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경호 로그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날 밤 늦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노무현의 집 앞에 멈춰섰고 한 남자가 내려 약 1시간 동안 머물렀다가 떠났다고 증언합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가 정보기관 출신이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그가 노무현의 옛 정치적 동지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증언은 마을 주민 한 명이 전한 것입니다. 그날 밤 대화가 끝난 후 노무현 대통령님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을 때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요. 그 방문객은 노무현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최후 통첩이었을까요? 혹은 그것은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망명의 기회, 침묵의 대가, 아니면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만남 이후 노무현의 행동은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호사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가족들에게도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노무현은 매일 아침 봉화산을 산책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항상 같은 길을 따라서요.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의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일상이 아니라 리허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 길을 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자신이 어디서 멈출지를. 노무현의 형이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검찰은 노무현 본인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었고 언론은 매일같이 그의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정치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의 옛 동지들은 침묵했고 일부는 심지어 그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한 전직 장관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겁쟁이였습니다. 우리는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배신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 배신이 아니라 시스템적 배신이었습니다. 권력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노무현을 지지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이었고 그를 외면하는 것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치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노무현이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으며 그가 마지막 선택을 할 때까지 아무도 그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노무현이 세상을 떠난 직후 그의 정치적 유산을 둘러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를 외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변신했습니다.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던 정치인들 중 일부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한국 정치만의 특별한 위선일까요?
노무현의 마지막 72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사람을 파괴하는지, 배신이 어떻게 시스템화되는지, 그리고 정치적 이상이 어떻게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지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이 모든 것이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면, 만약 누군가 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면, 만약 누군가 정치적 계산보다 인간적 연대를 선택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그 72시간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통화 기록, 만남, 대화, 그리고 침묵까지도요. 왜냐하면 때로는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마지막 날들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침묵, 그의 옛 동지들의 침묵,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침묵이요. 그는 무엇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지키려 했던 마지막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철저한 합리주의자였던 노무현이 사적으로는 운명과 예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개인 서재에서 발견된 책들 중에는 동양 철학과 운명론에 관한 서적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08년 가을 노무현이 비밀리에 지리산의 한 은둔 수행자를 찾아갔다는 증언입니다. 그 수행자가 그에게 무엇을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노무현은 그 만남 이후 갑자기 경호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여겨졌던 지도자의 신비롭고 불안한 내면을 들여다봅니다. 그 만남을 주선했던 한 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은 그 수행자를 만나고 돌아오신 후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이야기하시곤 했는데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제가 무슨 뜻이냐고 여쭤보면 그분은 그저 쓸쓸하게 웃으시며 자네는 아직 모를 거야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증언은 노무현이 자신의 운명에 대해 어떤 예감이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울증이나 절망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체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무현의 부인 권양숙 여사의 개인 수첩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2009년 4월 어느 날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남편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다. 자신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평화로웠다고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불안했지만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위로했다. 이 메모는 노무현이 이미 몇 주 전부터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일종의 해방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전통적 믿음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노무현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행동들을 보면 그는 마치 작별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으며 개인적인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마지막 주에 아버지는 오래된 사진 앨범을 꺼내서 한참 동안 보고 계셨어요. 젊은 시절 사진들, 대통령 시절 사진들, 가족 사진들을요. 그리고 각 사진마다 작은 메모를 붙이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는 것처럼요. 가장 신비로운 일화는 노무현이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봉하마을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었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상한 현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일부 노인들은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날 밤 노무현은 혼자 집 밖으로 나가 안개 속을 걸었다고 합니다. 경호원이 따라가려 하자 그는 손을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안개속을 걸었고 돌아왔을 때 그의 옷은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날 밤 대통령님의 표정은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무현은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스스로 그 운명을 선택했을까요? 합리주의자와 신비주의자 사이 어딘가에서, 정치인과 인간 사이 어딘가에서 노무현은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누구도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마지막 72시간은 이제 더욱 복잡한 그림으로 다가옵니다. 정치적 배신, 의학적 고통, 그리고 신비로운 예감이 모두 얽혀있는 이 시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이자 한 이상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혼자 서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은 정말로 그 자신만의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모든 힘들이 그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인 것이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개인 금고에서 손으로 쓴 목록 한 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장보기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거 목록이었습니다. 명절 이후 처리되어야 할 장군들과 측근들의 이름 15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한 장의 종이가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장군들이 이 목록을 보았을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가 아니면 우리다. 그들의 배신은 영웅적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생존을 위한 필사적 투쟁이었을까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 목록이 노무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목록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노무현의 금고에 있었을까요? 이 목록의 존재는 오랫동안 소문으로만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전직 검찰 관계자가 그 목록의 사본을 공개했습니다. 목록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핵심 인사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보기관 수장,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여러 고위 장군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각 이름 옆에는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할 수 없음, 이중 충성, 위험 요소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한 필적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 목록의 필체는 노무현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 중 한 명의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비서실이나 경호실 관계자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보안평가 문서였다고 주장합니다.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에 대한 정기적인 신뢰도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어두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목록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제거 목록이었다면 그것은 쿠데타나 대규모 숙청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의 성격과 정치 철학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목록은 아마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은 이 목록이 함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목록을 만들어 노무현의 금고에 넣었고 그것이 발견되도록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한 정치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정보 작전입니다. 거짓 문서를 심어 표적을 고립시키고 그의 측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만약 이 목록이 노무현 정부 말기에 유출되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목록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즉시 노무현에게 등을 돌렸을 것이고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목록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2008년 말이었다고 합니다. 한 익명의 제보자가 여러 언론사에 이 목록의 사본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그것을 보도하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목록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노무현에게 직접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한 전직 장관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저는 대통령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이 목록이 진짜입니까? 대통령님은 매우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무슨 목록? 나는 그런 것을 만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으니까요. 이 목록이 노무현의 마지막 날들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것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고 그의 측근들 사이에 불신을 심었으며 그가 이미 약해진 정치적 입지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런 종류의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표적은 자신이 배신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은 표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모두가 모두를 의심하게 되고 신뢰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노무현은 이 심리전의 희생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가장 미스터리한 것은 이 목록을 누가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부는 새로운 정권의 정보기관이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이들은 노무현의 측근 중 배신자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또 다른 이들은 외부 세력이 개입했다고 주장합니다. 한 전직 정보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많지 않습니다. 높은 수준의 정보 접근 권한과 전문적인 심리전 능력이 필요하니까요. 국내 정보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 정보기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민간 정보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은 이 목록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그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가까운 지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통령님은 마지막 몇 주 동안 매우 편집증적으로 행동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모든 문서를 확인하고 모든 대화를 조심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심지어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검은 목록의 진실은 아마도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무현의 마지막 날들에 미친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욱 고립시켰고 그의 편집증을 악화시켰으며 그가 이미 무너지고 있던 정신 상태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를 마지막 결정으로 몰아가는 여러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한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립 상태에서 이런 종류의 심리적 공격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합리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며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이후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의 측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고 일부는 새로운 정권에서 자리를 찾았으며 일부는 평생 죄책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해찬은 나중에 당 대표가 되었지만 그는 노무현과의 마지막 통화에 대해 결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목록을 만든 사람은 밝혀지지 않았고 사라진 문서들은 여전히 행방불명입니다. 봉하마을은 추모의 장소가 되었고 매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 노무현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무현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 배신의 대가, 그리고 정치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 대한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고
국민을 사랑했으며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노무현은 정말로 혼자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보지 못한 지지자들이 있었을까요? 그의 마지막 결정은 자유의지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둘러싼 모든 압력이 그를 그 방향으로 몰아간 것이었을까요? 만약 누군가 그의 손을 잡았다면 역사가 달라졌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노무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고립시킬 수 있고 정치는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으며 침묵은 때로 가장 큰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어쩌면 노무현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그의 정책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마지막 날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더 잘 돌봐야 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며 정치적 계산보다 인간적 연대를 선택해야 한다는 교훈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권력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고통받고 외로워하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봉화산의 그 바위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안개 낀 아침이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노무현이 마지막으로 본 풍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묻습니다. 그는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평화를 느꼈을까요? 그는 우리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원망했을까요? 이 질문들은 영원히 답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노무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것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들, 끝나지 않은 대화들, 그리고 결코 치유되지 않을 상처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셨다면 댓글에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적어주십시오. 노무현이 여전히 기억되는 곳이 어디인지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의 우상들에 대한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